네, 금일 논문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은 구병모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디퓨전 모델을 활용해서 이상을 탐지한 연구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논문은 이렇게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디퓨전 모델을 이제 생성 모델로서 이게 위상을 떨치게 해준 첫 번째 논문이 DDPM이고요. 그 다음은 그 DDPM의 논문을 가지고 이상을 탐지해본 첫 번째 논문, 언노 DDPM입니다. 첫 번째 논문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뉴럴립스에 2020년에 이제 기재가 된 논문이고요. 인용수는 900회가 넘을 정도로 현재 가장 핫한 모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에 이제 CVPR에서 이제 기재된 논문으로 사이테이션은 아직 적지만 그래도 DDPM을 처음 어노멀리 디텍션에 사용했다는데 의의가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이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디퓨전 모델에 대해서는 많이들 익숙하진 않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디퓨전 모델은 2015년 PMLR에서 처음 이제 제시된 이제 모델입니다. 그때 이제 생성 모델로 제안이 됐는데요. 저기 논문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살모다이나믹스, 즉 연력학에서 이제 처음 나온 개념입니다. 무언가가 이게 확산해서 퍼져나가는 개념이 이제 디퓨전인데요. 근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제가 CVPR 작년 거에서 엔비디아에서 기조연설로 했던 그 발표 자료 중 하나를 발췌해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생성 모델들이 있는데 그 중에 겐이 가장 앞에 우뚝 솟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연구자들은 이 디퓨전 모델을 통해서 이제 겐의 위상을 이제 넘어보자. 이게 이제 디퓨전 모델의 연구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디퓨전 모델이 어느 정도 지금 유명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으실 수는 있지만 디퓨전 모델을 활용한 이 달리 모델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달리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미술가 살바도르 달리랑 그리고 픽사의 월이 그 두 개가 합쳐진 모델인데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미술가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픈 AI에서 이제 이 달리2 모델을 제공해서 저도 직접 들어가서 해봤는데요. 해보기 전에 달리2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와 이미지 사이의 관계를 학습하는 모델이다. 그래서 디퓨전이라는 프로세스를 사용하고서 이 디퓨전이라는 프로세스는 랜덤 닷, 그러니까 여기서는 백색 잡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잡음에서 점차적으로 이제 이미지로 향해 가는 그런 패턴을 배우는 모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사이트에서 직접 밤늦게 공부하는 대학원생 이런 식으로 쳐봤는데요. 그냥 하나만 치면 재미없으니까 좀 세 가지 화풍으로 픽셀 아트랑 디지털 아트, 오일 페인팅 이런 식으로 그려보았는데요. 여기서 직접 생성한 모델을 보시면은 좀 인상적인 거는 제 왼쪽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약간 커피를 들고 밤늦게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거는 커피는 아니고 아마 술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처럼 대학원생을 떠올렸을 때 달리가 생각하는 모습은 저런 게 아닌가 이렇게 재미삼아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이제 생성 모델이 무엇인지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생성 모델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성 모델로는 VAE, Variational Autoencoder를 가져왔습니다. 이 VAE 같은 경우는 이 디코더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그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 디코더 네트워크를 학습하기 위해서 이와 상응하는 인코더를 같이 학습하는 모델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겐은 이제 적대적 생성 신경망인데 겐은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이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제너레이터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판별해주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같이 두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겐의 논문에서는 이 제너레이터를 위조지폐범,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경찰로 이제 많이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겐은 그런 제너레이터를 두고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이고, 현재로서 가장 많이 주목받는 생성 모델입니다. 다음으로는 겐보다는 조금 생소하지만 최근 들어 많이 연구되고 있는 플로우 베이스드 모델입니다. 플로우 베이스드 모델은 플로우 모델의 인버스 매핑을 통해서 이제 생성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특정한 함수들을 계속 곱해 나가면서 이걸 노이즈를 주고 그리고 이거를 다시 복원해 나가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특정한 함수의 경우는 무조건 역함수가 존재해야 된다는 그런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가져온 디퓨전 모델은 생긴 거는 플로우 베이스드 모델과 비슷한데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디퓨전 모델도 노이즈를 점점 부여해서 망가뜨리고 다시 복원하는 모델이지만 이 과정에서 이 노이즈를 주는 과정이 학습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노이즈를 부여해서 부수고 이 복원하는 과정만 이제 학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플로우 모델보다는 조금 더 학습의 안정성을 부여하는 그런 모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리뷰나 연구에서 이들의 차이가 뭐냐라고 설명했을 때, 갱 같은 경우는 하이 퀄리티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 빠르게 이제 샘플링할 수 있지만 좀 다양성 측면에서는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VA나 노멀라이징 플로우 같은 경우는 빠르게 만들어낼 수도 있고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는 좀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는 하이 퀄리티로 만들어낼 수 있고 다양하게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 하나 단점이 앞서 보였듯이 이제 마코브 체인을 계속 곱해 나가고 복원해 나가는 그 과정이 좀 느리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디퓨전 연구자들은 이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빠르게 만들까, 이거에 집중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디퓨전 모델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릴 건데, 지금부터는 수식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증명 위주보다는 이 수식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디퓨전 모델은 이 패턴을 생성해내기 위해서 패턴에 노이즈를 넣어서 강제적으로 망가뜨린 다음에 이를 복원하는 조건부 함수를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퓨전 프로세스라고 해서 제가 밑에 수식을 적어 놓은 걸 보시면은 X0가 이제 원본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원본 이미지로부터 X1부터 X 라지 T까지 계속 부서 나가는 그 확률이 이제 저 조건부 확률이 계속 곱해 나가는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부 확률 Q가 이제 옆에 또 중간에 적혀져 있는데, 이는 가우시안 노이즈로 전의 이미지의 가우시안 노이즈, 여기서 베타는 노이징 코에피션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베타를 계속 곱해 나가면서 부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리버스 프로세싱, 즉 디노이징 과정은 그의 반대로 이 복원해 나가는 과정인데요. 왜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냐면은 좀 옛날 수학 공식이긴 한데, 아주 작은 노이즈를 곱해 나가는 그 조건부 확률에 반대, 복원해 나가는 것도 가우시안에 따른다는 게 수식적으로 이게 증명이 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디퓨전이 사용해서 복원을 해내겠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원해낼 때도 이 가우시안에 따라서 샘플링을 하겠다는 건데, 이제 정규분포 같은 경우는 평균과 분산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습의 대상이 이 평균과 분산입니다. 이제 디퓨전도 이제 학습을 하려면은 로스를 이제 정의해야 되는데, 2015년에 나왔던 그 디퓨전 모델에서는 이와 같이 로스를 정의합니다. 물론 이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뭐 VA에서 로스를 증명하는 식처럼 되게 복잡한 수식이 들어가지만, 오늘은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보지 말고 약간 결론적으로만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고, 두 번째가 디노이징 텀, 세 번째가 리컨스트럭션 텀입니다. 이 두 번째를 빼고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랑 리컨스트럭션 텀만 있으면 이건 VA 로스와 상당히 유사한 모습인데요. 하나씩 보면은 첫 번째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입니다. 여기서 이제 DKL로 돼 있는 거는 KL 다이버전스로 두 분포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냐, 그거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원본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X 라지 T까지 Q는 부수는 과정입니다. 이 부수는 과정이랑 제일 마지막에 그 잡음이 복원되는 그 과정의 그 분포를 유사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제 부수는 거랑 복원하는 게 유사하게 만들고 싶으니까 얼만큼 부술지 그 베타를 학습시키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는 좀 복잡하니까 조금 넘어가고, 세 번째가 이제 X1에서 X0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그 말은 이제 제일 복원이 많이 된 상태에서 하나의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미지를 잘 생성해냈지에 대한 로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잠깐 넘어갔던 이 디노이징 텀이 중요한데요. 약간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식을 잠깐 보시면은 P 같은 경우는 XT 번째에서 XT-1로 그냥 복원하는 그런 어, 분포고요. 반대 저거는 XT에서 XT-1을 부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Q가 XT-1에서 XT로 부숴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써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수식적으로 베이즈 룰에 따라서 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증명이 됐는데, 그 분포랑 복원하는 분포랑 유사하게 만들면 이 과정도 가우시안처럼 비슷하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 놓은 로스입니다. 근데 이제 이 디퓨전 로스가 이렇게 규정됐는데, 처음에 2015년에 이렇게 규정됐을 때는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학습도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까지는 주목하지 않았었는데 2020년에 DDPM이 나오면서 이 로스를 상당히 간단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이제 DDPM의 가장 중요한 컨트리뷰션인데요.
이제 이에 대해서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 세 가지 텀 중에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지웁니다. 이거 어떻게 지울 수 있냐? 그러면 아까 제가 베타를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베타는 처음에 제가 디퓨전을 설명드렸을 때 학습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타는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부여하는 건데, 근데 왜 베타를 학습의 대상이라고 했냐 하면은 2015년 디퓨전 모델에서는 베타를 학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2020년 이 DDPM에서는 베타를 고정시킴으로써 이게 약간 이제 디퓨전 모델은 베타는 학습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구나. 그래서 이게 굳어져 버려서 디퓨전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지. 15년까지는 베타는 원래 학습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이 DDPM 모델에서는 베타를 고정시킵니다. 방법은 뭐 컨스턴트 그냥 일정한 숫자를 넣을 수도 있고 제가 세 번째 줄에 친 것처럼 이렇게 리니얼리하게 베타를 좀 증가시키면서 노이즈를 넣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특정한 스케줄에 따라서 베타를 고정시킵니다. 이렇게 하면은 베타를 학습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텀인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 날아갑니다. 이때 저자는 베타를 고정시키면은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올라간다고 주장합니다.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뭔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장표는 제가 저번 이제 학예 세미나 때 준비했던 그 논문 세미나 리뷰에서 가져온 장표인데요. 인덕티브 바이어스는 쉽게 말해서는 학습할 때 보지 못했던 데이터에 대해서도 추론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편향을 넣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 편향이 약간 양날의 검이어서 이게 있으면은 데이터가 적어도 학습을 잘해서 추론을 잘할 수는 있지만 너무 이 편향대로 가면은 오히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는 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높으면 좀 성능이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높은 모델이 이미지에서는 CNN 그리고 시계열에서는 RNN 모델이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동안 이제 해당 태스크에 대해서 좋은 성능을 거뒀던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 디노이징 로스가 좀 간단하게 바뀝니다. 이게 제가 아까 간단하게 설명만 드렸었는데 이제 여기서 첫 번째로 제가 할 일은 학습 대상이 뮤랑 분산 이 두 개였는데 이 분산을 학습 대상에서 빼버리겠다는 겁니다. 뭐냐면 베타가 이제 노이즈를 하는 코에피션트인데 이게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건데 왜 이게 고정된 건데 이거를 활용해서 누적시키면은 그러면은 그냥 그 분산을 그거 자체로 규정할 수 있지 않냐? 왜 이걸 학습해야 되냐? 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그래서 분산을 여기서는 시그마로 두는데 시그마식을 자세하게 보면은 베타 틸다로 되어 있고 베타 틸다는 또 알파랑 베타로 되어 있습니다. 알파는 또 베타에 대한 식입니다. 즉 분산을 그냥 베타로만 규정하겠다는 겁니다. 베타는 앞에서 픽스드 시켜줬고요. 그렇게 해서 분산 또한 학습의 대상에서 뺍니다. 그럼 이제 저희에게 남은 거는 학습의 대상은 이 복원할 때 저 평균 분포를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을 디노이징 텀을 좀 간단하게 바꿀 겁니다. 첫 번째는 이 두 식이 가우시안에서 나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 가지 이렇게 분포로 나오고요. 그리고 K의 다이버전스 공식에 따라서 이렇게 둘의 차이를 보는 걸로 봅니다. 여기서 뮤만 차이를 보는 이유는 아까 분산을 고정시켜줬고 그 두 분산이 유사하다고 이제 가정했기 때문에 날라가서 이 평균만 비교해서 이들의 텀을 정의를 해준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수식적인 면이어서 여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는 설명드리지 않았는데 XT가 XT-1에서 이제 무너질 때 이제 XT로 가는데 어떻게 무너지냐면은 평균이 스퀘어 루트 1 마이너스 베타 그리고 분산은 루트 베타를 따른다고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더해주는 방식으로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원본 x0가 있을 때 xt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저 알파가 이제 베타에 관한 식인데 알파랑 x0만 가지고 규정을 해줍니다. 그 식을 이랑 이제 저 뮤식이랑 저거를 저 가운데 있는 식에 넣어서 아래와 같이 그냥 대입만 해서 정리를 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해당 식에 이제 이게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땐 DDPM의 핵심인데요. 뮤를 이제 저희가 학습하고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근데 뮤 자체를 예측하는 게 너무 어렵다입니다. 그래서 뮤 자체를 예측하는 것보다는 x 전 시점에서 다음 시점으로 복원될 때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났는지 그 차이인 입실론만큼만을 학습의 대상으로 두면은 조금 더 쉽다는 게 여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뮤 자체를 예측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차이인 저 레지듀얼만 예측해 보자로
이제 학습의 대상이 다시 바뀝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식이 저 맨 밑에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제가 발표한 내용을 공부해보고자 할 때는 저 학습의 대상에는 항상 저 세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타가 들어간 부분이 학습의 대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최종식에 보면은 입실론에만 세타가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지듀얼만 학습하는 방식으로 이 DDPM은 정리가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앞에 있는 저 계수항이 보시면 베타랑 시그마랑 알파로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파는 베타에 대한 식이고, 그리고 시그마는 알파랑 베타에 대한 식이니까 결국 저건 다 그냥 고정된 값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어차피 고정된 값인데 그냥 제거하겠다 해서 저걸 날려서 마지막 이제 뒤에 남는 것만 가지고 로스 텀을 정리합니다. 근데 이게 왜 좋냐는 이제 뒤에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가지 텀이 바뀌었고요. 근데 여기서 리컨스트럭션 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안 들었는데, 저자는 이것도 수식적으로 복잡하게 설명을 해놓긴 하지만 특별히 성능에 크게 관여는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 텀 없앤 것처럼 리컨스트럭션 텀도 없애고 디노이징을 간단화시킨 최종 심플 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식적인 건 끝났고요. 이제 실험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좋은지 증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IS랑 FID 같은 경우는 생성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지표라 생각하시면 되고, IS는 높으면 좋고 FID는 낮으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한 모델들보다 더 좋은 성능을 갖는데, 물론 스타일겐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근데 저자는 여기서 설명하기로는 스타일겐은 이제 겐 모델 중에서 좀 되게 많이 연구가 돼서 최신에 나온 모델이고, 저희가 연구한 DDPM은 이제 시작 단계인 모델이니 그 두 개가 비슷하면은 DDPM이 훨씬 더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저자는 여기서 NLL이라는 지표가 좀 낮은 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NLL을 여기서 정보량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즉 이미지 픽셀다 얼마나 옳게 이제 생성을 했냐, 이걸 판단하는 지표인데, 이게 낮으면은 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이미지가. 근데 저자는 사실은 이게 불확실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는데요. 그 오른쪽 세 개의 그래프를 보시면 이 첫 번째랑 두 번째 거는 노이즈에서 이미지로 이렇게 복원해 나갈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때 첫 번째 거는 왜곡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복원해 나갈 때 왜곡이 되게 순차적으로 줄어들죠. 두 번째 경우는 Y축이 정보량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로 생성해 나갈 때 정보량이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팍 솟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보량을 X축에 두고 왜곡을 Y축에 두면은 정보량이 낮을 때 왜곡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자는 이미 정보량이 낮을 때 왜곡은 다 줄였다. 이제 남은 정보량 때는 저 왜곡이 순차적으로 줄어드는 왜곡은 눈에 거의 보이지 않는 왜곡이다. 즉 NLL이 낮은 거는 우리께 안 좋아서가 아니라 이미 학습 초기에 다 왜곡은 지웠고 여러분이 뭐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왜곡만 남아 있는 거니 낮은 게 그렇게 크리티컬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저자는 해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논문의 마지막인데요. 저자는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통해서 진짜 이 로스가 좋은 건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1, 2, 3, 4를 오른쪽 1, 2, 3, 4랑 이렇게 연결시켜 놨는데요. 세 번째랑 네 번째만 보시면은 개수항을 넣고 안 넣고에 대해서 성능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저 개수항이 베타로 이루어진 저 개수항이 t가 증가할수록 작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좀 더 노이즈할 때 저 개수항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생각하면은 노이즈한 시점에서 로스가 다운웨이트 됩니다. 가소평가돼서 오히려 노이즈가 많은 상황에서 로스 값을 적게 줘서 이게 학습이 잘 안 이루어졌다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개수항을 제거하면은 노이즈가 더 심한 스텝에서 이 로스의 비중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디노이즈에 더 집중할 수 있다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이게 제가 준비했던 DDPM의 설명의 끝이고요. 이제 이 DDPM을 가지고 이상을 어떻게 탐지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수식은 없으니까 마음 편히 들어주시면 되고요. 해당 논문은 이제 의료 분야 이미지에서 이상 탐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고민한 논문입니다. 이거를 들어가기 앞서서 생성 모델을 기반으로 어떻게 이상을 탐지하냐, 일반적인 경우에는 정상 이미지만을 학습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복원할 수 있도록 만들고요. 그렇게 됐을 때 테스트 때 정상과 이상이 같이 들어오면 이상조차도 정상으로 잘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둘의 차이가 커지겠죠? 이걸 가지고 이제 이상을 탐지하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는 겐보다 좋다고 하고 VA보다 좋다고 하니까 이 디퓨전을 한번 써보자, 이 아이디어로 시작했고요. 근데 그대로 DDPM을 어노멀리 디텍션에 써보려니까 저자가 두 가지 단점을 찾습니다.
첫 번째 단점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보통 아까는 그냥 T라고만 했지만 1000번 정도를 생각하시면 돼서 마코 체인 1000번을 곱해 나가고 다시 복원해 나가는 과정이 저단 너무 오래 걸려서 이거를 좀 개선해 나가자 했고요. 두 번째는 가우시안 노이즈를 넣고 복원하는 과정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능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상마저도 잘 복원해 버립니다. 저단이 이렇기 때문에 이상 탐지에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좀 바꾸는 식이 이 저자의 컨트리뷰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파셜 디퓨전, 그러니까 디퓨전을 좀 부분적으로만 사용해서 다 돌려서 완전 잡음으로 만들지 말고 그 중간까지만 했다가 복원하는 과정으로 하자 해서 좀 빠르게 하자가 있겠고, 두 번째는 가우시안 노이즈가 너무 좋으면은 그거 말고 다른 노이즈를 사용해 보자. 그래서 심플렉스 노이즈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노이즈가 왜 좋냐에 대해서 지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자는 내추럴 이미지, 자연의 이미지는 몇 법칙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려웠었는데 좀 간단히 말하자면은 뭐 고양이가 한 두 마리, 세 마리 있다고 했을 때 저희가 고양이를 분류하려고 하면은 고양이의 전체 모습을 보고 분류하지 않습니다. 이 고양이는 뭐 눈에 점이 있다든가 아니면 꼬리에 뭐 얼룩무늬라든가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부분을 가지고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은 즉슨 저자는 이 큰 부분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잘 안 나오는 낮은 빈도로 나오는 그 작은 부분이 정보량이 더 많고 그게 이제 분류를 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우시안 노이즈가 왜 문제냐 하면은 DDPM이 이제 가우시안을 사용하면은 가우시안 노이즈가 이렇게 그래프 상으로 있지 않습니까? 빈도가 높을 때는 높은 확률 값을 추출하고 낮은 빈도일 땐 낮은 확률 값을 추출합니다. 그래서 마코프 체인을 진행하면서 이상 부분은 자주 안 나와서 저 부분은 노이즈가 약하게 들어가고 이제 정상 부분은 자주 나옴으로써 노이즈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상 부분은 노이즈가 많이 들어가도 항상 학습에 많이 활용됐던 이미지이기 때문에 잘 복원을 해내고 이상 부분은 노이즈가 적게 들어가서 많이 안 부서져서 잘 복원해냅니다. 그런 의미로 가우시안 노이즈는 왜 생성 모델로서 뛰어나냐 하면 항상 정상이든 이상이든 이미지가 적든 많든 잘 복원해내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가우시안 노이즈가 아니라 이렇게 자연의 법칙 몇 법칙을 비슷하게 따르는 노이즈를 넣어주면은 해결할 수 있겠다 싶어서 심플렉스 노이즈, 다른 말로는 펄린 노이즈라고 불리는 노이즈를 추가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수식적으로는 상당히 복잡한데 그래서 이제 개념적으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펄린 노이즈는 이제 수학적인 노이즈는 아니고요. 컴퓨터 그래픽에서 이제 나온 노이즈인데 뭐 프랙탈 합을 이용한 노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이상적인 점은 이 노이즈는 상당히 스트럭처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원하는 과정을 디노이즈라는 표현보다는 리페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부수고 그걸 다시 그냥 리페어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심플렉스 노이즈의 히스토그램을 그렸을 때 오른,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기 분포랑 좀 유사하게 생긴 것도 있고 아예 그냥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노이즈도 있고 이런 식인데 저자는 이 중에서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부터 진행되면서 왼쪽으로 노이즈를 넣어가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저게 이제 전기 분포랑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조금 더 뭉툭하죠. 그래서 이제 빈도가 적은 부분에도 노이즈 조금 많이 주고 학습이 진행될수록은 빈도가 많은 부분에는 노이즈 많이 주고 빈도가 적은 부분에 노이즈 작게 주고 뭐 이런 식의 테크닉을 썼다고 하는데 어, 저거 자체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험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실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저자는 이 실험의 알고리즘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하이라이트 친 부분이 가우시안 노이즈 대신에 심플렉스 노이즈를 사용한 부분이고요. 저런 식으로 해서 저 그레디엔트 디센트도 보면은 세타 값이 이제 엡실론에만 붙어 있죠. 그래서 레지듀얼만을 학습해 나가면서 어, 복원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제 세그멘테이션 부분에서 이걸 다시 복원을 해내고 복원해낸 값이 x0의 헷 값이고 원래 원본 x0와 차이를 제곱해서 어, 네 번째 컬럼에 저런 히트맵을 계산해낸 다음에 그중에 0.5를 넘는 것만 표현해서 다섯 번째 컬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여섯 번째 컬럼인 정답 값이랑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이를 통해서 이상 탐지를 하게 되는데요. 저자가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셋은 크게 두 개입니다. 저자는 특이하게 아예 건강한 이미지만 있는 헬시 데이터셋도 가져오고 아예 이상만 있는 어노멀러스 데이터셋도 가져옵니다. 아예 정상만 있는 이 데이터셋은 어, 두개골에 대한 이미지고요. 여기서 제가 파란색으로 친 게 가져온 이미지의 숫자입니다. 즉 저자는 이 DDPM 모델은 적어도
이렇게 많은 데이터셋이 있지 않아도 충분히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25장만 갖고 오고 100장을 학습에 사용하고 이제 테스트 때는 그 25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상 데이터는 뇌종양에 대한 이미지를 가져오는데요. 이건 22장 정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테스트를 25장의 정상으로 나눈 거는 이 22장이랑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주려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랑 심플렉스 노이즈를 사용했을 때의 차이입니다. 저자는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가우시안 노이즈를 넣은 디퓨전은 확실히 하이 퀄리티하게는 잘 만든다. 근데 이제 어, 자신이 파셜 디퓨전을 왜 사용했는지가 왜 좋은지에 대해 설명해 람다를 늘려갈수록, 즉 더 많이 부술수록 이제 베타로 다시 복원하는 과정에서 아예 다른 이미지를 생성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부수고 조금만 복원해야 원래대로 비슷하게 만들지, 너무 많이 부수고 이제 복원을 하면은 아예 다른 이미지가 돼서, 이게 디퓨전의 장점 중 하나였던 다이버시티 장점인데요. 이게 이상 탐지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우시안 디퓨전 봤을 때도 250번만 해도 이제 이상까지 잘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 퀄리티는 잘 만들지만 이상 탐지에는 적합하지 않다. 대신 이제 심플렉스 노이즈는 지금 250번을 한 건데, 첫 번째 컬럼과 세 번째 컬럼이 복원한 모습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비슷하게 복원했지만 이상 부분만 다 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상을 탐지해낼 수 있다라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250번이라고 선택했는데, 이 250번이 꼭 고정된 숫자는 아니고 실험을 통해서 얻어낸 숫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밑에 빨간색,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는 어, 다른 종양을 가진 환자 2명을 가져왔더니 한 명은 한 170번일 때가 좋고 한 명은 250번일 때가 좋고 이런 식이니까 이미지에 따라서 몇 번 부수고 몇 번 복원할지는 다르다. 하지만 우리는 해당 데이터셋에서는 일반적으로 250번이 옵티멀했다. 그래서 250번으로 실험을 진행했다라고 증명합니다. 이제 성능입니다. 이제 다이스나 IOU 같은 성능 지표는 세그멘테이션에서 나온 지표인데, F아노겐이나 콘텍스트 인코더 이런 거와 비교해 봤을 때 아노디 DPM이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분류에 사용되는 지표인 프리시전, 리콜, AUC 값을 봤을 때도 F아노겐이나 다른 모델에 비해서 더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컨클루전입니다. 저자는 본인 모델의 이제 장점이 커다란 데이터셋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제 장점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 대신에 심플렉스 노이즈를 사용한 점이 이제 기여한 점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실험에선 나오지 않고 거의 뒷부분에서 나오는데, 저자는 의료 분야 말고 다른 도메인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예시로 MV텍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MV텍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이상을 탐지하는 그런 태스크를 할 때 많이 가져오는 그런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MV텍에서도 잘 이상을 탐지하는 것을 보여줬고요. 마지막으로 마코브 체인 대신 풀 마코브 체인 대신에 이제 파셜 디퓨전을 사용했는데, 그것처럼 마코브 체인이 풀 랭스로 필요하지 않는 분야에 적용하면 좋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안했던 건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이나 뭐 이미지 인핸스먼트 이런 거 할 때는 굳이 풀 마코브 체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요. 저자의 퓨처 워크로는 심플렉스 노이즈가 이상을 잘 탐지하긴 했는데 하나 단점이 있습니다. 가우시안보다 샘플 퀄리티가 막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샘플 퀄리티가 높다는 게 디퓨전의 장점인데, 이걸 씀으로써 떨어지게 만들면 왜 디퓨전을 쓰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약간 저자도 이 점에 대해서는 한계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데이터셋에 따라서 여러 노이즈를 조합해 가면서 커스터마이즈하는 방식을 추후에 연구해 보고 싶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DDPM 자체는 마코브 체인에 계속 곱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되게 스토캐스틱합니다. 근데 저자는 한 번 생성해서 그거랑 원본 이미지의 차이로 이상을 탐지했는데, 그것보다는 여러 번 생성해서 평균을 내야지 이 마코브 체인의 장점을 더 잘 사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요. 이번에는 흑백 이미지에서만 사용했지만 컬러나 3D 이미지에서 사용해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논문을 끝냈습니다. 제가 참고한 자료는 다음과 같고요.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